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우의 인생 예찬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넓은 전쟁터에서 또 인생이라는 야영지에서 말 못하며 쫓기는 짐승이 되기보단 맞서 싸우는 영웅이 되라 라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 진정한 인생의 영웅이 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처럼 때로는 남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계신 분이 바로 오늘의 파워피플이십니다. 과연 어떤 분이실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진영의 파워피플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제 앞에 계시는데요. 새누리당의 부산시당을 이끄시면서 또 19대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후반기에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박민식 의원님이 오늘의 파워피플의 주인공이십니다. 의원님, 오늘 이걸 보시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직접 한번 의원님께서 소개를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이고 또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민식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박민식 의원님의 이 그동안의 쭉 인생에서의 키워드, 이게 바로 저희 진영의 파워피플의 바로 첫 번째 코너인데요. 바로 키워드로 알아보는 박민식 의원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인생 스토리 키워드를 보니까 저는 사실은 박민식 의원님은 한 10여 년쯤 전엔 저와 같은 법조인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법조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외교관이라는 키워드가 어쨌든 꿈을 쫓는 외교관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우리 박민식 의원님의 인생 스토리의 첫 번째 이 키워드로 있네요. 자, 꿈을 쫓는 외교관의 박민식 의원님의 인생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이 또한 사실은 우리 의원님께 직접 여쭤보고자 합니다. 너무 이제 오래된 이야기라서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상당히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그렇죠. 제가 7살 때 저희 선친이 월남전에서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군인의 직업 군인이었죠. 육군 중령이니까 계급도 상당히 높은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아마 그런 선친의 그런 아픈 스토리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군인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게 원래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뒤를 이은 군인.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눈도 시력도 안 좋고 이제 이래서 이제 군인 대신에 그러면 평화시에 군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교관의 꿈을 가지게 된 거죠. 평화시의 나라를 지키는 외교관.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교관의 그런 꿈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갔고 또 대학에서도 외교관 시험, 외무고시죠. 외무고시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또 합격을 하고 또 외무고시를 먼저 인생의 첫 길의 행로로 잡으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또 외교부에 직접 들어가서 잠깐이나마 근무도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외무고시를 합격하신 이후에 외교관으로서 생활도 하셨네요. 그렇죠. 실제 뭐 외교관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워낙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근데 외교부에 정식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외교관, 사실은 외무고시라는 정말 말 그대로 고시, 그런 힘든 시험을 합격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 외교관의 길을 중간에 접으실 만한 또 다른 이유나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문제고 어떤 결정의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 외교관 시험 공부한다고 한 2년 반을 투자했죠. 대학
어떻게 보면 청춘을 바친 셈이죠. 그래서 거기 애착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네. 실제 또 이제 기대와 그 현실의 그 괴리라고 해야 됩니까? 네. 자기가 그렇게 애를 태워서 이제 탁 성취를 했는데 해주셨는데. 해보니까 네. 좀 다르더라 이런 거죠. 뭐 실망감도 있고 또 자기 처한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직접 이제 외교부에 근무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예. 그것이 이제 결국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 또 이루었던 것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깝죠. 네, 아깝고 그럼요. 또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그 리스크가 큰 그런 시점이었는데 당시 제가 이제 나이가 워낙 뭐 젊고 또 빨리 합격을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네. 아유 막 이제 좀 인연이 없는 모양이다 네. 라고 아주 결심을 하고 사표를 써버렸죠. 그러니까 소위 방황하는 청춘의 전형의 20대를 보내시고 네, 계셨네요. 20대 중반에 그 이제 시험 걸려서 네. 다시 그 외교부에 들어갔다가 이제 아예 뭐 휴직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아예 사표를 썼으니까 상당히 대수신을 치신 대수신을 거네요. 쳤죠. 네. 상당히 큰 결정이었고 네. 주변에서 저 친구 정말 그 위험하게 선택을 한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배수진을 치고자 사직서를 던지시고 던지고 사직 그리고 난 했죠. 다음에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했죠. 사법시험 공부로 다시 예. 인생을 또 예. 한 번의 전환기를 다시 가지셨네요. 쉽게 말해서 이제 외교관에서 네. 백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백수 생활을 한 또 2년 기약 했습니다. 없는 백수로서의 예. 소위 고시생이 다시 완전히 고시생이 고시생이 되셨네요. 돼서 신림동에서 주림 차림으로 한 네. 2년을 확실하게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바로 사법시험을 새로 준비하시고 난 이후의 삶이 저희가 두 번째 인생의 키워드인 바로 불도저 검사라는 것과 이제 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신데요. 사실은 우리 지금 이제 박민식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한 10여 년쯤 전에는 저와 같은 법조인이셨다는 얘기를 제가 미리 공부를 조금 하고 왔습니다. 즉 그때 우리 박민식 의원님은 박민식 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시면서 사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국가정보원장님을 2번이나 구속을 시킬 정도로 정말 막강한 검사로서의 소신 있는 행동을 하셨던 그 분이시더라고요. 불도저 검사? 이 키워드도 아마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흥미진진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별명을 얻게 되신 이유는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그게 이제 뭐 누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주로 특수부에서 근무하고 네. 10여 년의 검사 생활을 이제 마치고 네. 원래는 이제 검사로 더 열심히 해서 좀 꿈이 있었죠. 뭐 아주 뭐 소박한지는 몰라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네. 뭐 검찰총장은 아니라도 이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 그 외교관과는 검사 생활을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이건 내가 제가 인생을 걸만하겠다라는 느낌이 있으셨군요. 해보니까 외교관은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여건 네. 또 능력 이런 것과는 좀 맞지 않는구나 현실적으로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사표를 쓴 것이고 네. 이제 검사는 해보니까 이거는 저의 천직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한 10년을 정말 새벽부터 뭐 밤늦게까지 일만 진짜 일 속에 파묻혀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일이 참 좋았으니까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셨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검사 사법요선 다닐 때부터도 일본의 유명한 그 검사가 쓴 책인데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표현을 이 말입니다.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일본 어떤 검사가 네. 자기가 볼 때 검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그래서 너무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라는 것을 어떤 직업의 윤리이자 소신인 뭐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검사로서 칼을 잡았는데 네. 진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네. 나름 참 와닿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검사라는 그 직업이 남들이 보면 굉장히 뭐 멋지고 대단하고 그런 모습으로 많이들 보이지만 실제로 그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또 굉장히 힘든 애환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 모든 애환을 한 번에 덮을 수 있는, 내가 매진할 수 있는 건 바로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야겠다는 그런 직업적 소명의식이 있으셨군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마칠 네. 때까지 죄 지은 사람이 발톱고 잠자지 못하도록. 왜냐? 네. 박민식 검사 같은 무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억울한 피해자는 기대할 수 있는 언덕이 되자. 네. 그 사람 눈물을 닦아주자.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초임 검사 때부터 검사로서의 그런 보람 같은 거, 네. 그것은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그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저 가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담이지만 사실은 제가 우리 박민식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근데 이렇게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편하게 웃으실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그 눈빛이 편안하지만 정말 그런 눈으로 피의자에게 신문을 하실 때는 웬만한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무서웠을 그런 느낌을 들기도 하네요. 근데 정말 그렇게 정말 천직인 우리 심지어 불도저 검사라는 아까 그런 소명의식과 또 피해자를 위하여 난 기꺼이 울겠다. 그러기 위해서 범죄자가 단죄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강단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정보원장이란 어찌 보면 정보기관의 최고의 수장의 2명을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배짱이 또한 나온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불도저 검사라는 그 명칭은 당시 이제 제가 중간에 갑자기 이제 사직을 하게 되었죠. 검사. 네. 네. 근데 이제 사직하신 이유도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직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뭐 외교부처럼 이게 좀 안 맞아서 사직한 것이 아니라 검사 계속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큰 사건에 계속 이제 제가 담당을 하게 되고 네. 근데 마지막에 한 2년 3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아주 우리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들을 구속하는 주인 검사를 했고 네. 또 그 중에 또 한 분은 그 저한테 수사를 받는 과정에 네.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아픈 수사 대상자가요. 예. 그리고 또 그 사건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우리 법조 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네. 검사, 네네. 또 경찰서장 예. 이런 분들을 제가 하루에 한날에 다 구속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서초동에 떠들썩했죠. 뭐 몇 정말 달 그때 동안. 뭐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민식 검사는 이제 앞으로 뭐 변호사를 어떻게 할 거냐. 네. 판사도 구속시키고 검사도 구속시키고 경찰서장도 구속시키고 또 국정원장도 구속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우리 검사들이 보통 하는 말로 피를 묻힌다고 하는데 손에. 네,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피를 참 묻히는 게 뭐 밖에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도 괴롭습니다. 그럼요. 본인도 그 마음고생이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몸이 엄청 많이 축이 나고 네. 또 저도 이제 뭐 회의감이라고 합니까? 아까는 이제 보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조사하면서 뭐 이런 이제 그 조사의 상대방이 된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저 나락으로 빠뜨리는 악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네. 나름의 항변 사유가 있긴 있었을 텐데 네. 그 부분을 일일이 고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법의 이름으로 이제 검사가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아주 분들을 다 감옥 보내고 뭐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쌓이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주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신문들에서 네. 제 사표 쓴 기사를 보도를 하면서 네. 이제 그 불도저 검사 이제 뭐 아듀 검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여러 신문에서. 그랬었군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 어디서 불도저 검사 이렇게 네. 됐는데 제 얼굴 보면 불도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도저 검사라는 그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지난 2008년 18대 국회의원으로 입문하셔서 현재 이르기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생활은 어떠하신지, 공적인 생활뿐 아니라 또 거기서의 여러 가지 사적인 애환 이런 것들도 함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때 그 시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검사님, 그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검사님으로서의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 입에 검사님이 됐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직도 박검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게요. 저조차도 이제 그렇게 됐네요. 근데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18대 국회의원으로 정말 또 다른 입문의 그 인생의 새로운 이제 길을 또 개척하고 계신데요. 그런 불도저 검사라는 그 직업의 여러 가지 애환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셨던 건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검사의 사표를 내고 나서 의원의 길을 또 걷고자 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08년도에 또 국회의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제가 그때 이제 41살, 2살쯤 이제 40대 초반이었는데, 네. 원래 이제 국회의원을 그때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네. 지금 제가 이제 부산 북구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 선배님들이 세 분이 찾아왔어요. 네. 좀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죠. 찾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부산에서도 해운대 같은 데 잘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북구나 이런 쪽은 네.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열악하죠. 근데 그렇군요. 북구는 그 과거에 한 일제시대 또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번화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소위 구시가 지셨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네. 근데 이제 계속 후퇴하면서 지금은 부산에 이제 변두리 지역이죠.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니, 그동안 해방 이후에 60년 동안 우리 지역 출신의 대표가 한 명도 없었다. 전부 철새들이 날아와서 국회의원하고 또 가버리고 초선, 재선, 3선하고 이제 다른 데 가고, 네. 또 다른 철새가 와서 하고, 그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 아주 그 왜 우리 북구가 못 사냐, 네. 어렵냐, 그 이유를 그렇게 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줄 정말 뭐 참대 우리 내 지역 지역 출신. 대표가 없었다라는 그런 네. 소외감이나 네. 또는 그 상실감 같은 게 그렇습니다. 있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 처음으로 네. 우리 북구 출신 국회의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아주 전격적으로 네. 선택을 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재선하지만은 어디 가서도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 있고, 네.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다 이해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뭐 무슨 계파가 있습니다. 뭐 친이계다, 친박계다, 또 네. 무슨 계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되려면은 그 사람들 그 계파의 보스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 동아줄을 꼭 잡는 게 네. 국회의원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네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요. 네, 그런데 저는 정말 누구의 동아줄도 없었던 거죠. 네. 지금도 계파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유일하게 우리 북구 선배님들 또 북구 주민들의 계파다. 실제 이게 방송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 정계 입문을 하시거나 또는 정계 입문을 하신 이후에 네. 소위 말하는 아까 계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계파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뭐 소위 당리당략이든 또 힘의 역학관계든 그런 것들이 좌지우지되고 심지어 뭐 어떤 상임위원회 배치도
또 그 나아가서 뭐 그 다음 총선의 공천 모든 게 다 사실은 이제 그런 계파적인 논리로 뭐 정해진다는 것이 단순히 국민들의 근거 없는 생각뿐 아니라 실제로 정계에서 그런 얘기가 항상 비일비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정치 판도에서 나는 북구 주민이 나의 계파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재선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 참 그러니까 신기한데요. 상당히 나는 뭐 솔직히 네. 현재 여의도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이례적이고 그래서 다른 동료 선배 의원들이 야 그 술자석에서도 넌 진짜 재수 좋다. 재수가 아니라 재수 좋다고 제주네요, 제주. 재수 좋다고 이야기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저를 2번이나 선택해 주신 우리 북구 주민들 또 우리 북구 우리에 있는 많은 선배님들 네. 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박민식 의원님 18대를 거쳐서 이제 현재 19대 의원으로 계속 재선을 하고 계신데요. 18대 때 박민식 의원님께서 하셨던 법 중에서 성폭력 범죄인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 그리고 또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는 그 기금 마련법 이 두 가지를 정말 박민식 의원님의 입법 발의 그리고 상임위에 대한 통과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말 그대로 효력이 이 법의 생명력이 불어져 있는 그 역할을 하는데 가장 지대한 공헌자이자 수훈자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법 두 가지는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법인데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사실 이제 물론 인권 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 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우리 박민식 의원님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신 배경과 그리고 의견을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서 사실은 뭐 몇 시간이라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네.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18대 국회에서 네.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제 뭐 언론에도 나야 되고 뭐도 나야 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입법 활동을 가지고 18대 국회에서 가장 히트를 친 네. 법 네. 1위가 화학적 거세법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덕분으로 18대 4년을 마무리할 때 네. 아주 진보적인 뭐 제가 특정 신문 다 유명한 신문이니까 진보적인 신문에서 우리 국회의원 300명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다 일일이 다 평가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 1등에 뽑힌 적이 있죠. 네. 근데 거기에 아마 그 화학적 거세법과 지금 말씀드리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 네. 이 두 가지 재정법이거든요. 우리 진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 현역 의원들의 그 입법 활동은 거의 90% 이상이 그 법을 개정하는데 네. 있죠. 네네. 법 자체 아무 법도 없는 상태에서 법을 맨 처음부터 만드는 재정법은 재정. 아주 힘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두 법, 소위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재정법을 만드는 경우는 드물고 그것이 통과되리라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이 두 네, 법이 다 그렇군요. 만들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제 화학적 거세법은 뭐 워낙 유명한 법이 되어서 참 뭐 이 사회에서의 여러 논란도 물론 예, 논란도 있었던 많고 법으로 그래서 기억합니다. 이제 화학적 거세법이라는 것이 네.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 거세가 아니죠. 그렇죠. 약물을 가지고 약물을 이제 투여하는 거고 쉽게 네. 말하면은 우리가 몸이 아프다, 네. 감기에 걸렸다 네네. 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네. 이 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반론자들의 주장은 네. 화학적 거세 받으면은 신체가 이상하게 망가진다. 이렇게 막 그 과잉 공포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 의료적으로는 거의 99%쯤은 네. 아마 이제 검증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법에 도입을 했고 그것을 또 소위 말하는 효과적 징벌 수단으로까지 그렇죠. 채택을 지금 했겠죠. 미국이나 유럽 우리가 보통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 이것을 도입한 지가 벌써 어떤 뭐 오래된 데는 한 30년 된 데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단 1%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너무
그 과잉되게 과장되게 공포를 주장할 필요는 없고 네. 한편으로는 이런 흉악범이나 성폭력 범죄자가 생길 때 네. 우리가 보통 대응하는 방법이 아주 이제 쉬운 방법을 많이 택했죠. 뭐냐면은 이제 형을 올려라. 수위 감옥에 보내버리고 감옥에 보내서 형을 오랫동안. 올려라. 그다음에 감옥 담벼락도 올려라.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학적 거세법의 핵심 취지는 이제 이 성폭력 상습 성폭력 범죄자, 네. 특히 뭐 7살, 8살, 9살 이런 우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습 성폭력 범죄자. 거의 뭐 성도착증세 도착증. 환자죠,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범죄자이기 전에 네. 정신병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한테 뭐 형을 5년, 10년 하거나 또 교도소 담벼락을 높인다 한들 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줘야 된다. 네네. 이게 화학적 거세법의 핵심 가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인권적인 법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제가 오히려 인권을 더 제고시키는 법이다. 그러니까 저희 치료하는 법이니까. 비정상인을 정상으로 가깝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그 화학적 거세법 도입된 지금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네. 화학적 거세법 때문에 무슨 뭐가 잘못됐다든지 망가졌다거나.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는 이제 정착 단계에 들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건 두 번째는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 네, 뭐 쉽게 사실 말하면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서 뭐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 이렇게 뭐 하시는 그런 경우에 의견에 대한 반론으로 항상 또 나오는 것은 그 범죄자가 벌인 범행으로 인해서 흘리는 피해자의 눈물 또는 그게 솔직히 한 명 가지고 그런 화학적 거세의 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는 왜 도외시하고 그런 소위 말하는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운 범죄자의 인권에만 우리가 옹호를 하느냐 라면서 이제 같이 하는 게 바로 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의견도 사실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원래 이 두 가지 법이 사실은 저는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하나는 피해자 측면에 대한 굉장히 어찌 보면 적재적소에 두 가지 법을 한꺼번에 제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참 놀랍습니다. 아니, 뭐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그 핵심 전공을 이렇게 찔러 주셨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법 제도나 네. 법 정신, 가치 체계 네. 이런 데서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이제 우리 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나 가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죠. 물론 네. 아직도 부족해서 더 예산도 투여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데 오히려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나 정부가 눈을 감고 저 그냥 강 건너 사적인 불보듯 영역으로. 강 건너 불보듯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것은 네. 당신이 재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런 사실은 식의 온 태도가 있었죠. 태도였죠 이때까지. 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가치나 우리 정의관념에 비추어 보면 너무 안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컨대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흉악범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영철이죠. 네. 그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20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인을 했죠. 예. 그 유영철 그분은 지금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뭐 유영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하게 당한 20명의 무고한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뭘 해줬냐? 네.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뭐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잠시 뭐 보상금 비슷하게 주는 거지. 그러면은 국가라는 것은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우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죠. 국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의 생명, 네. 그 다음에 신체, 재산을 지키라고 있는 게 국가입니다. 네네. 그런데 20명이 그 살인범이 그 발호를 해서 20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국가가 자기 기본 책무를 못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률가고 변호사님이시니까 국가가 자기 책무를 그르쳐서 그 안에 있는 국민들, 무고한 국민들이 아무 잘못 없이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의 유족들이나 한테 국가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보상을 해줘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는 국가가 나 몰라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다고 뭐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죠. 네. 최소한 국가가 가해자 유영철한테 보여주는 관심 정도는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한테 보여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면은 여름에 뭐 더우면은 선풍기도 틀어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겨울에 스팀도 넣어주고 또 필요하면은 대학 공부도 시켜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싶고 오히려 걔도 교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칩니다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데 국가가 뭘 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핏대고 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의 존재, 책무, 이유를 국가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국회의원들 100명이 넘는 사람들 거기에는 여당, 야당 또 진보 정당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그 서명을 받아서 그 당시에 만장일치로 거의 만장일치일 겁니다. 아마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만장일치로 그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매년 반대할 명분이나 이런 것도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만장일치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년 지금은 매년 좀 바뀌는데 한 800억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그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예산의 뒷받침. 그럼 그것도 실제로 그 예산 한도만큼은 집행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 안에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뭐 좀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개정의 몫이겠죠. 어떻든 이제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팔짱 끼고 막 살인 당해도 국가 나 몰라라, 뭐 강도 당해도 나 몰라라 할 때와는 아주 현격한 그런 개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의원님.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상임위만 해도 2가지에 또 부산의 새누리당의 또 시당의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이 부산과 지역을 이 중앙을 계속 오고 가시는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또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지금 또 여의도와 또 정가가 술렁술렁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또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얼마 전부터 여의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또는 선거구를 다시 이번 기회에 개편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선거에 관련된 논란들이 많이 또 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중에서 먼저 국회의원 수를 증원하는 것에 대한 우리 박민식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실까요?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 증원 수를 늘리자는 그 논란에 대해서 저희 당의 대표적인 논객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논란을 짚인 분들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또 야당의 문재인 대표, 또 야당의 혁신위 이런 데서 뭐 많게는 400명, 지금 300명이죠. 또 360명, 뭐 하여튼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숫자를 늘리자 이것이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언론, 방송, 또 상임위, 정치개혁 특위, 저희 당 의원 원내대책회의 이런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정치인들이 체면이 있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이 IMF 시대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2가지 있는 것도 1개로 줄이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정치 개혁한다고 시작하자마자 내 밥그릇을 늘리는데
그렇게 머리를 맞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체면 진짜 국민 정서에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 왜냐면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은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헌법의 명령은 200인에서 299명 그 정도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200인 이상으로 한대 하면은 200인 이상이라고 해서 400명 하면도 좋고 500명도 좋다라고 하면은 이건 우리 헌법 규정하고 맞지가 않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헌법에서 분명히 국회의원 숫자는 400인 이상으로 한다, 5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정서나 우리 국회의원들 체면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걸 뭐 엄청 주장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야당에서도 이제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후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다시 또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살짝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없다. 국회의원 숫자 좀 늘리면 안 되냐 이렇게 야당에서 은근슬쩍 주장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진짜. 또 두 번째로 이제 선거구를 개편해야 한다라는 이 또 정치권의 논란이 요새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선거구를 이제 사실상 이제 인구 획정으로만 본다면 대도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같은 경우는 한 구의 인원이 시골에 조금 이제 중소나 중소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인원이 몇 배가 되더라도 이제 사실상 국회의원 대표성은 똑같이 하게 되면 또는 심지어 오히려 적게 되는 상황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기초적인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선거구를 개편하자라는 이 논의는 어떤 것이고 그에 대한 또 우리 박민식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는 어떠실까요? 이제 정치개혁 제가 특별위원회 소속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선거구 개편 문제죠. 그래서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서로 아무도 안 보는 밀실에 들어가서 막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긋고 저렇게 긋고 주고받고 나눠 먹기. 내가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선거구가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제리맨더링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그런 정치개혁 특유의 역사는 오요의 역사다. 제가 그렇게 상임위에서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반성적인 고려 때문에 이번에는 그 선거구를 함부로 긋지 마라.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이나 자기들 이해관계로 긋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어라 해서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전부 다 빠졌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선거구 독립 그 획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조만간에 좋은 이제 해법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배제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다는 건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독립적인 기관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상큼한 소식인데요. 거기서 잘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무튼 그 정치개혁 특위의 핵심적인 과제가 선거구를 획정하고 또 공직선거법을 다루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 나가는 룰을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평평한 운동장에서 서로 경쟁을 해야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수긍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 운동장을 이렇게 기울게 만들어서 하면은 누구도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좀 역사적인 또 그런 책무감 같은 걸 가지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 통신위원회에서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포털 업체에 대한 뭐 개선 또는 개혁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논의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이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 첫날에 이 문제를 대표적으로 집중 제기해서 그날 아마 언론에
오늘의 국감 스타 이렇게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날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네이버와 함께 눈을 뜨고 네이버와 함께 잠자리에 든다. 네. 네이버는 단순한 빅브러더가 아니라 오마이갓이다. 거의 신적인 존재다. 제가 좀 과장되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은 네. 이 포털,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의 영향력을 네. 좀 강조했던 그런 멘트였죠. 예, 근데 정말 당장 저를 되돌아봐도 거의 뭐 네이버가 제가 인터넷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홈페이지 화면으로 되어 있고요. 제 주변에 거의 대부분이 정말 거의 준하는 그런 포털 화면으로 다 그걸 쓰고 있는 걸 보면 과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포털의 영향력이 네. 우리 국민들 또 네티즌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은 엄청난 포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은 뭐 단순한 벤처 회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인터넷 영역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초거대 기업이죠. 초거대 사실은. 기업이죠. 그냥 그래서 대기업이 아니거든요. 영향력도 막강하고 그런 인터넷에서의 어떻게 보면 재벌 기업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규제나 법적인 그 여러 가지 그 관리하는 시스템은 상당히 부실하죠. 네. 지금 영향력은 많지만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네. 별로 없는 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정부가 포털을 뭐 언론이나 정부가 포털한테 혜택을 특혜를 네. 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법 제도를 만들 당시의 상황이 상황과 달랐던 거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포털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규제나 또 뭐 관리할 그런 시스템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기 그때는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인터넷 상황이 지금은 이제 근데 보이겠지요? 우리가 어떤 언론을 보면 TV를 보고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근데 사실 페이퍼 신문 보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언론을 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보다도 훨씬 강력한 것이 포털이죠. 그러면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정도로 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네.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견제와 균형이죠. 네, 그렇죠. 책임과 권한이죠. 네. 권한을 그 정도로 누리면은 그만큼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적으로 포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포털을 무조건 뭐 어떻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면 네.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지는 것이 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예. We reached a shore away from storm. Beneath a desert sky I walk. My heart is here, I've always been. We have walked here side by side. It's in your dreams, it's in your heart. This we can keep. I can hear it from you. Feel it so strong. Right here. I can hear it from you.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외교관을 거쳐 검사 박민식을 거쳐 이제 국회의원 박민식 이 현재의 이 모습에서 내가 국회의원 박민식으로서 내 직업을 걸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내 꿈이다.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라는 이 국회의원 박민식으로서의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제 그 어떤 정신적인 측면과 네. 또 좀 국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가치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 만든 그 취지하고도 연결이 되죠. 대한민국의 그런 가치
좀 선친이 뭐 군인으로서 전사했다는 그런 개인적인 아픔도 아마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네. 또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네네. 이것이 후세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왜 세계 최강의 국가냐? 미국은 전쟁에 나가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영예롭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존재하고 최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립운동한 사람, 또 6.25 전쟁 때, 월남 전쟁 때 국가가 명령해서 자기의 청춘을 바치고 자기의 가족을 희생시키고 네. 또 자기 인생 송두리째 던진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된 분들 소외된 같이요. 뿐만 아니라 좀 뭐 시쳇말로 격하게 표현을 하면은 거지 생활을 하고 그 당시에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또 뭐 일제시대 때 또 호의호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와서 또 잘 먹고 잘 산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 저런 일이 있을 때 나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야 그 내 후세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 당시 때 분기탱천에서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을 던지겠다. 했는데 보니까 내 아들 딸들도 다 거지 생활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치가 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하여 애국법이라고 하죠. 패트리엇 액트.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최소한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관 정리 이런 게 국회 차원에서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든 지금 분단 지금 70년.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삼국지에도 합구 필분 분구 피라 그래서 오랫동안 합쳐져 있으면은 반드시 이제 헤어지게 되고 또 헤어짐이 오래되어 있으면은 이제 반드시 합치게 된다. 근데 저는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 공동체가 느끼기에는 헤어진 지 너무 오래된 세월이 아니냐. 네. 이제는 합쳐질 때가 된 것이죠. 그런 그 민족적인 그 수건 그 문제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네. 의미 있는 그런 보람 있는 역할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자, 진짜 우리 오늘은 이 박민식 의원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은 외모에 그 외모보다 훨씬 더 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박민식 의원님의 정말 멋진 생각을 함께 듣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보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희망이 꺾이는 느낌의 이런 분노 또 나아가 절망 또는 안타까움 이런 감정을 아직까지도 정치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분들도 오늘의 우리 박민식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아직은 이렇게 또 희망 섞인 정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오늘 확신을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와 함께 또 정치인으로서의 국회의원 박민식 의원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되겠습니다. 우산이 되지 못하면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 제 명함 뒤에 있는 슬로건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언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덕이 되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